오케이.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시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선형 모형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데이터의 분포 가정에 이제 바람직한 것이어야 된다. 그런 점으로 이제 상의를 이제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선형 모형은 다음과 같은 이제 직선의 이제 형태로 이제 했는데 비교해서 KNN을 해볼까요? 여기에 대해서 KNN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분포 과정에 이제 과연 바람직할까 궁금한데 해보면 알겠죠. 네이버스 KN에서 이제 뭘 골라야 되는가라고 하는 점인데 이 클래시파이어를 고르면 더 이상 안 됩니다. 안 되고 리그레서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용어에 대해서는 조금 소개해 드리기로 할게요. 일단은 이제 먼저 실험을 해보고 결과를 살펴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요즘 이제 다르죠. 그러면 이제 이 실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선형 회귀랑 이제 마찬가지로 KNN을 이제 설정하고 K 네이버스 이제 리그레서고 뭐 기본 값은 N 네이버스 뭐 5 이런 거를 한다고 이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KNN을 fit을 이제 XS를 시키고 이제 YS를 이렇게 이제 시키겠습니다. 똑같죠? 똑같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PLT 플러스를 이제 수행하시면 되는데 선형 회귀 대신에 KN으로 이제 변경을 하고요. 잘 보일 만한 색이 뭘까? 초록색? 그린? 얘는 KNN은 플러스를 말고 스캐터로 좀 바꿔서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플러스를 쓰는 게 조금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어서요. 네, 스캐터를 쓰면은 요 스타일 문자가 조금 달라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스캐터에서는 그 명시적으로 조금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 플랫이랑 좀 다르기 때문에요. 라인이 없죠. 그래서 이제 저런 이제 스타일 문자가 좀 이제 달라야 되고요. 얘는 그 마커를 더하기 기호로 좀 이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잘 보이게. 초록색이 별로네. 여기 대비해서 빨간색, 레드. 빨간색 저 여기서 썼지. 뭐 써야 될까? 옐로, 마젠타, 분홍색. 그지? 이렇게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K 네이버스 리그레서를 이제 사용하는 것은 이제 근처에 있는 것들끼리가 그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가정이죠. 이런 형태에 대해서도 KNN을 쓸 수 있는가? 쓸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 KNN은 어떻게 이제 됐는가를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 약간 이제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이러는 걸까요? 이게 KNN은 이런 거예요. 그 주변에 이웃들을 찾습니다. 5개니까 뭐 대략 한 요렇게 이제 찾을게요. 지금 이제 K가 이제 5인 상황입니다. 5인이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 최근접 이웃의 목표 값을 찾겠죠. 그래서 이제 그 집합을 이제 찾는데 이렇게 이제 찾는데요. 예전에는 그 분류를 수행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다수결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이제 다수결에서 득표를 많이 받은 쪽으로 유형을 이제 결정했는데 지금은 실수값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실수값의 경우에도 KNN을 쓸 수 있냐? 쓸 수 있습니다. 그냥 KNN의 입장에서는 제일 가까운 이웃 5개를 수집하는 것 자체는 이게 실수값의 타겟을 가졌는가와 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고, 그래서 근데 이제 모이고 나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예측을 결정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수결과 비슷하게 평균을 내면 됩니다. 그냥 그 유형에서는 다수결을 하고 실수값인 경우에는 다수결에 근사하는 느낌의 이제 평균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5개 값들의 평균이 예측이 되는 겁니다. 별거 없죠. 그래서 KN의 원리를 아시면 그냥 마지막에 출력만 지금 실수값으로 낼 수 있게 조정한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 얘네들이 그 요런 식의 약간 그 뱀처럼 꼬불꼬불한 요런 것이 이제 되는데 이 양태 자체는 실제로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했는가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 선형 모형의 경우에는 선형 알고리즘이죠. 선형 모형에서는 이 정답하고 정답에 대해서 예측과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식의 이제 오류가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이제 이 효과적인 선형 모형의 경우에는 정답과 이런 관계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형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제 현재로서는 직선의 이제 선형적인 이 입력과 출력 간의 이제 선형적인 관계에 있다는 이제 가정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비교해서 살펴보시면 KNN은 그 어떤 이런 수학적인 형태의 함수가 없어요. 함수가 없고 그냥 가정이 없는 거죠. 그냥 데이터가 곧 모형인 거예요. 데이터의 분포 자체가 그냥 모형인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오류가 얼마나 돼야 되는가 이런 그 수학적인 가정이 이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데이터를 줘봐. 그리고 새로운 거에 대한 예측은 그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해줄게. 그래서 이제 그 이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이제 형태에 대한 가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데이터가 곧 진리요 이런 느낌이고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가 이제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가 들어오면 기존의 이제 훈련 데이터랑 이제 대조해 가지고 결과를 이제 내는 겁니다. 그게 유리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다음과 같이 명시적인 어떤 함수의 형태로 표현이 되게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에는 KNN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옳은 것은 없는데 네, 지금의 경우에는 이제 선형 모형이 조금 유리해 보이죠. 그런 이제 측면입니다. 그러면 결정트리는 어떨까요? 결정트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결정트리도 같이 한번 이제 불러보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선형 모형 이제 시도했고, 그러면 사이클런에서 이제 트리 패키지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임포트 문에서 디시전 트리인데 얘도 클래시파이어가 아니고 리그레서를 이제 골라주시면 됩니다. 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결정 트리를 사용할 때는 단일 결정 트리를 사용하는 것은 뭐 의미가 없다며. 그래서 어제 앙상블르 기법을 통해서 랜덤 포레스트 이런 거 해야 된다며. 그 잘 기억하셨는데요. 지금의 경우에는 그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요 디시전 트리제에 대해서 그 살펴보면 이 랜덤 포레스트라는 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제 의미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 S를 매번 이제 S 다시로 이제 만들어주는 부트스트랩 샘플링을 이제 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는 이제 우리가 맥스 피처스를 그 몇 개를 잡아야 될 건데
이게 두 가지가 좀 달라요. 분류의 경우에는 그 요 제곱근을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데 이 연속적인 값을 내는 회귀 출력의 경우에는 그냥 n을 사용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n을 사용하고 그리고 이거를 줄이면 얘가 몇 개를 쓸 수 있을까요? 어차피 한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는 이쪽은 의미가 없거든요. 랜덤 포레스트는 전혀 의미가 없고 뭐 부트스트랩 샘플링은 조금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부트스트랩 샘플링은 조금 나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이 결정 트리 자체 이제 데이터가 너무 간단하니까 이제 그냥 단일 결정 트리를 써가지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디시전 트리 이제 리그레서를 이제 세 번째, 그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모형 1이죠. 모델 1이고 얘는 두 번째 이제 모델 2죠. 2 이렇게 이제 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모델 3입니다. 모델 3이고 그럼 이제 요 트리를 우리가 이제 디시전 트리 리그레서를 통해서 이제 만들고요. 맥스 뎁스를 일단은 무제한을 이제 주겠습니다. 그죠? 이제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제한밖에 이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트리에서 이제 fit을 시켜서 이제 xs랑 이제 ys로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럼 뭐 되게 간단하죠. 뭐 이걸 이렇게 알아보는 것 자체는 사실 어려운 실험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요 트리가 어떻게 예측을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는데 역시나 결정 트리도 이 선의 형식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 산점도로 예측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형 회귀는 이런 이제 이 직선의 형태를 가정하니까 얘 예측을 선으로 표현했는데 나머지 것들은 이제 그런 직선의 형태나 어떤 이미 이제 연속적인 함수로 표현하는 게 가정이 바람직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KNN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제 PLT 이제 스캐터를 이제 하고 그래서 이제 액세스를 하고 트리에서 이제 프리딕트를 이제 하고 액세스를 하고 이제 컬러는 컬러가 고민스럽네요. 이제 옐로우로 일단 하고 마커는 구분하기 위해서 꽃표로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이제 그려볼게요. 참 쉽죠? 그죠? 쉽습니다. 근데 이 결과를 같이 한번 보실까요? 결과 어떤가요? 결정 트리는 이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 완벽한 이 완벽을 보장하고 있어요. 무조건 이 완벽하게 예측을 했어요. 근데 얘가 예측을 하는 방식이 어제 이제 분류와는 좀 구분이 되겠죠. 그러면 연속적인 값에 대해서 이게 완벽한 예측을 했는데 적어도 훈련 데이터에서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예측을 했는가 우리가 한번 짐작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짐작을 할 필요 없고 그려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 밑에서 훈련된 그 모형에 대해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플랫 트리를 해가지고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요 플랫 트리에서 현재 이제 트리를 한번 이제 이렇게 이제 볼게요. 난리 납니다. 그죠? 이거는 왜 이럴까요? 지금 데이터의 분포 형상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정말 간단한 그냥 직선이잖아요. 근데 이 결정 트리는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엄청나게 복잡하게 해결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너무 복잡하니까 이게 다 볼 수가 없고
일단은 이제 최대 깊이도 한번 이제 볼게요. 요 추이에 이제 getDepth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고요. 그리고 이게 너무 많아서 다 출력하는 거는 무의미하니까 맥스 뎁스를 이제 한 3 정도로 이제 제한해 가지고 이제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지금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이제 그냥 맥스 뎁스 2 정도로 이제 하고 폰트 사이즈를 한 이제 9 정도로 이제 키워 줘 가지고 이제 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이거 잘 안 되니까 어제 그 상의 드린 이 방식으로 적당하게 이제 그림 틀의 크기를 적당히 설정해 주겠습니다. 한 10 by 10? 그러면 이제 뭐 적당히 이제 볼만해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그 피처 네임즈를 그 설정할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면은 피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죠? 일단은 다음 같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데이터에 비해서 깊이가 굉장히 깊습니다. 데이터의 복잡도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깊이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좀 달라진 점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if else 문을 쓰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이 if else 문의 대상이 무조건 x1일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x1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이제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퀘어드 에러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평균 제곱 오차입니다. 이건 이제 선형 회계에서도 이제 사용하니까 이거 같이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그 예전에는 이제 유형들이 있을 때는 진위 같은 그런 손실을 사용을 했잖아요. 근데 이 결정 트리가 이제 연속적인 값에 대해서 손실을 이제 구할 때는 손실 함수가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 점을 이제 같이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결정 트리의 손실 함수는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되며 이는 분류 또는 회귀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분류에서 결정 트리는 클래스의 혼합을 최소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주로 두 가지 손실 함수를 사용합니다. 정보 엔트로피는 클래스의 불확실성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며 데이터 집합의 무질서도를 나타냅니다. 높은 엔트로피 값은 많은 불확실성과 혼합을 의미합니다. 진위 불순도는 클래스가 잘 분리되어 있는 정도를 측정하며 진위 불순도가 낮을수록 순도가 높은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두 손실 함수는 서로 교환 가능하며 실제 응용에서는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귀의 경우 결정 트리는 주로 평균 제곱 오차를 손실 함수로 사용합니다. Mean Squared Error (MSE는) 실제 값과 예측 값 간의 차이를 제곱하여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계산되며 회귀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이외에도 Half Poisson Deviance와 같은 다른 손실 함수도 회귀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특정한 데이터 분포 가정이 있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응답 변수가 포화송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할 때 적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교포 말투였죠. mean squared error 있잖아요. 포화성 디비언스 했는데 요거는 이제 그 보이스 클로닝으로 한 거고 제가 읽은 건 아닙니다. 네, 어제 실컷 얘기했잖아요. 정보 엔트로피인데 요거를 약간 단순하게 계량을 해서 유용한 지표로 만든 게 현재 지금 모형들에 그 적용되고 있는 진위 불순입니다. 이건 설정할 수 있어요. 이제 예전 버전에서는 정보 엔트로피가 기본이었는데
여기서 뭐 로그 값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고 연산을 단순화하면서도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내는 진입 보션도가 기본 값으로 한 몇 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뭐 설정을 받는데 뭐 굳이 바꿀 이유는 없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회귀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인 값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정답과 예측 값의 차이를 연속적인 값으로 이제 표현을 해줘야 되고 이건 이제 결정 트리인가 아닌가와 상관없이 그 연속적인 값들은 평균제하고 모타를 손실함수로 사용합니다. 선형 회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그 제시를 이제 드렸는데 다만 이 교정 트리가 요 예측을 하는 방식과 관련해서는 상이드릴 점이 있습니다. 이 표기에서 이제 보시면 이 y에다가 제가 모자를 씌운 것은 예측이라고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지금처럼 이 y에다가 그 일자 눈썹이 이제 되는 애는 요거는 이제 평균 값입니다. 근데 그 말이 이제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요 그 표기의 의미는 현재 노드에 속한 데이터셋이라는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됐고요. 현재 노드에 속한 데이터들의 타겟 값의 평균 값이 곧 예측이 된다는 뜻입니다. 뭐라고?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볼게요. 즉 여기서 이제 보시면 여기가 이제 루트 노드고 지금 샘플이 100개입니다. 왠지는지 아시죠? 그죠? 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손실을 구하려면 정답하고 예측 값에 그 대한 이제 이 손실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구하는지가 분류와 이제 회귀가 이제 그 연속적인 값과 분류가 이제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 결정 트리에서는 예측을 어떻게 하냐면 현재 노드에 속한 요 데이터 셋들에 대한 그냥 평균 값으로 다 구해버립니다. 그냥 자 모이셨죠? 이게 평균 값을 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방식인가요? 결정 트리의 아니 KNN의 방식이죠. KNN도 그냥 이웃들을 모은 다음에 자 우리는 평균 값으로 예측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이 부분이 결정 트리랑 KNN이 이제 동일한 부분이에요. 근데 다른 한 가지 차이점은 결정 트리는 인터레스 문으로 이제 구획을 만든 다음에 그 구획들의 평균값을 구하는 거고 KNN은 이웃들을 모은 다음에 평균값을 구한다는 그 차이지 사실은 이제 동일한 방식인 거죠. 이 예측의 방법 자체가. 그래서 KN을 납득하시면 결정트리 예측도 예, 누구를 모아서 평균을 낼 것인가가 다를 뿐이지 그 방식 자체가 이제 동일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결정트리랑 KNN이 되게 유사한 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요 스퀘어드 에러가 이제 35.882로 이제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요 100개의 표본에 대해서 평균 값을 이제 구한 다음에 그것과 이제 각각의 값들과 이제 차이를 이제 구했는데 말로만 들으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실제로 이제 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측하는 이제 방법 루트 노드에서는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평균을 이제 일단 구합니다. 이 평균은 그냥 정말 YS들의 평균이에요. 요 위에다가 짝대기를 그리는 거는 여기서 힘드니까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요 평균 값이 그 y 값이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이건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바죠.
사실상 y가 항등함수에다가 살짝 노이즈만 이제 해준 거니까,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 이제 고르게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거의 평균을 내면 빵 나오겠죠. 거의 빵 나올 거고, 이게 완벽한 빵이 안 나오는 거는 이제 살짝의 노이즈 때문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예측으로 이제 한다는 거예요. 즉 y 프리딕트를 모든 값에 대해서 수행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평균 값을 y의 개수만큼 복사를 이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y 미인을 ys의 개수만큼 이제 복사를 해서 넘파이 어레이로 이제 만들면 다 똑같은 값으로 예측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왜 하고 있느냐? 그 왜가 중요하죠. 이게 KNN과 결정 트리는 구역의 평균 값을 예측으로 합니다. 여기서 이제 구역을 어떻게 획득하는가가 그 알고리즘마다 다른 거죠. KNN은 이제 요 친구들 모이세요. 약간 이런 거죠. 이런 이제 스타일이고, 결정 트리는 if else 문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제 이쪽 구역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고. 근데 구역을 어떻게 뭐 하는가는 이제 알고리즘마다 다른데, 얘네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 구역의 평균 값을 예측으로 한다는 말이 방금 이제 이 셀에서 표현한 이제 방식입니다. 근데 그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 결정 트리는 이 루트 노드에는 여기에 속한 이제 샘플들 D라고 부를게요. 이거는 이제 전체 XS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데이터 포인트들의 이제 샘플의 이제 개수는 S개는, 요거는 이제 S개죠. 따라서 이제 그 전체 이제 S개만큼, 요게 이제 S개죠. S개만큼 그 복사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복사를 하실 때 유의하실 점은 이제 이 리스트에 대한 복사예요. 리스트에 대해서 이제 복사를 수행하면 실제로 그 값에 대해서 원소별로 산술연산이 되는 게 아니고 요 이 원소들을 복제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y미인즈를 s개만큼 쭉 만들기 위해서 이제 수행한 것이고, 그거를 이제 연산을 위해서 마지막에 이제 엔드 어레이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여기에서 그 y 프리딕트가 다음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수행이 이제 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는 게 KNN과 이제 결정 트리의 스타일인데, 선형 모형의 입장에서는 글쎄 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이제 요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그 평균 제곱 오차를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평균 제곱 오차인데, 요거는 그 단계적으로 만들게요. 일단 오차란 무엇이냐? 오차는 정답과 예측값의 차이입니다. 당연한 얘기. 그럼 이제 지금의 경우는 이제 정답이 무엇이냐? YS. 그죠? 예측은 무엇이냐? 방금 위에서 정의한 Y 프리딕트를 예측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오차라고 하는 것은 그몇 개만 이제 출력을 이제 해보면 뭐 그 빼기겠죠, 빼기.
그러면 이렇죠. 그 정답에서 예측값을 이제 빼는데 각 표본별로 이게 그 만약에 정답하고 예측값이 일치하면 좋은 일이죠. 그래서 얘가 그 일치하면 좋은데 이 종합적으로 이거를 집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체 이제 표본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집계를 이제 하고 싶어요. 근데 보시면 마이너스가 나오면 서로 상쇄돼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절대값을 하든지 아니면 제곱을 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됩니다. 근데 이 제곱을 하는 방식을 이제 왜 사용하는가 하면은 이게 소수점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곱을 하면 더 작아집니다. 근데 만약에 오차가 커졌어요. 막 2, 뭐 이렇게요. 그러면 얘는 오차가 훨씬 커져서 이 제곱을 하면 이상치에 민감합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그 틀린 것을 부각해서 그 반영해 주고자 할 때는 제곱을 하는 방식이 이제 사용이 되는데 두 번째 이유는 이 미분 가능성 때문입니다. 이게 제곱을 하면 이걸 실제로 연산을 수행할 때는 내부적으로 미분의 기법을 사용하는데 그걸 우리가 자세히 보진 않겠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dy dx를 하면은 ex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 절대값을 하면은 요거를 미분하면은 상수가 되면서 그 미분의 기법을 적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왜냐면 y는 x를 이제 수행했을 때 dy dx는 그냥 상수값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미분을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변수를 남겨두기 위해서 이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요 제곱하는 기법이 이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그 추집하면 요거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요거는 개별 표본 오차죠. 표본 오차. 근데 이 전체는 종합 오차죠. 근데 이 종합 오차가 샘플의 그 개수에 대해서 이제 정규화되는 게 필요하니까 평균 종합 오차죠. 근데 이 종합 오차를 구하는 방식이 절대값이냐 제곱이냐 이런 스타일을 이제 반영한다면 지금의 경우에 평균 제곱 오차가 되는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고 상식적 예, 얘기해 놓고 보면 되게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 오차들을 이제 그 평균적으로 이제 내면 그야말로 오차의 이제 제곱을 평균 내면 이게 평균 제곱 오차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함수화 해볼까요? 별거 없지만 평균 제곱 오차 하고 정답하고 예측을 이제 받아서 이렇게 해서 반환하면 이제 평균 제곱 오차가 이제 되는데 이 두 개를 아래로 좀 내릴까요? 그러면 평균 제곱 오차를 정답에는 YS를 예측에는 Y 프리딕트를 이제 집어넣고 소좀 한 두 자리자 정도까지 볼까요? 이거를 그 mean squared error 줄여서 이제 MSE라고 이제 종종 부릅니다. 어디에 괄호쌍에만 나봐요. 다운표가 뒤로 가야 되는데 잘 표현하셨네요. 그죠?